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요즘도 그런 원망이 담긴 생각을 하곤 해요. 그저 행복한 가족을 원했을 뿐인데 우리 아들과 함께 아들이 새로이 만들어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저에게 인생은 결국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하지요. 저의 경우는 잃는 것보다 얻은 것이 크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에 대가 없는 행복은 없다고 하니까요. 잃은 가족보다 더 큰 정을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가족을 얻었으니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하렵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아들이 어른이 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결혼할 때부터 도란도란 가족을 원했던 저는 큰 상실감을 느꼈어요. 자식이라도 많이 낳았으면 이 슬픔과 외로움이 덜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도 장성에 결혼했고 저는 아들이 결혼한 후 핸드폰 배경화면을 결혼 초창기에는 아들 내외로 손녀가 태어난 후에는 단란한 세 사람의 사진으로 설정해둘 정도로 가족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외롭고 쓸쓸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두 번째 봄이 온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지면서 꼴도 보기 싫어 휴대폰 배경화면은 물론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까지 거의 다 지워버렸어요. 아들과 손녀만 나온 사진만 남겨두었죠. 네, 맞아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며느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길고 긴 사연을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아들은 날 때부터 덩치가 컸지만 소위 덩치값 못하는 아이였어요. 눈물도 많고 마음이 어찌나 여린지 누가 사소하게 놀리는 말에도 금세 상처받고 펑펑 울며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으니까요. 남편 생전에는 그런 아들 녀석에게 사내 자식이 덩치값도 못하고 엄하게 혼낼 때가 많았죠. 요즘에야 성격이 남녀가 어딨냐 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세대에서는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나뿐인 내 아들, 하나뿐인 내 가족이 딸의 역할까지 다 해주어서 고마움을 느낄 정도였어요. 마음이 여린 만큼 감수성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공감해줄 줄 아는 감성을 지녔던 아들은 철이 들 때쯤부터는 저의 아들이자 딸이자 소중한 친구이며 말벗이기도 했으니까요. 아들 녀석이 과묵하고 남자다운 녀석이었으면 저녁 시간에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친구처럼 도란도란 수다를 떨어보는 재미도 몰랐겠죠. 마냥 아이 같고 여릴 것만 같았던 아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자 조금이나마 철이 든 모양인지 저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다정한 딸의 역할을 넘어서서 듬직한 아들의 역할까지 해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일찍 떠나신 아버지 몫까지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잘할게요. 하는데 우리 조망만 하던 아기가 언제 저렇게 장성했나 하는 마음에 코끝이 시큰해지지 뭐예요. 참 주책맞게 말이죠.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어딘지 모르게 불안불안했던 우리 아들은 자기와는 반대로 생활력이 강하고 기가 센 여자를 만났어요. 며느리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야무진 여자였죠. 현실 감각도 탁월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도 빠삭하게 잘 알아서 열아들 부럽지 않은 며느리를 들였다고 어찌나 좋아했던지. 평소 경제관리나 생활력 쪽으로는 완전히 꽝이었던 감정적이고 여린 아들과는 반대로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배포도 있었죠. 남녀가 성격이 바뀌어 태어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며느리의 강력한 추천으로 목돈을 투자해 큰 돈을 버는 데 성공할 수 있었고 덕분에 아들네에도 생각보다 일찍 분가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넓고 좋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가난하게까지는 아니었어도 남들 다 부동산 투자로 떼부자 자리에 앉는 동안 저와 아들은 아등바등 사느라 그런 것 한번 못 해본 것이 못내 아쉬웠었는데 그걸 며느리 잘 들인 덕분에 이제야 팔자가 핀다 싶었지요. 진수야, 이 엄마가 너더러 항상 엄마 말만 들으면 중간은 간다 했지? 네, 그랬죠. 어머니 말 들어서 손해본 적 없잖아요. 이제는 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 늙고 낡은 애미보다 훨씬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니 이제는 네 아내 말을 잘 듣고 살아야 해. 에이, 어머니는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나이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참, 우리 아들 해맑죠? 저는 아직도 며느리를 처음 만나던 날을 잊지 못해요. 마치 작고 순한 강아지가 커다랗고 사나운 사냥개에게 위협받고 물려 피투성이가 되어 달달 떨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며느리에게는 우리 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번듯한 집안이 있었지만 입양해온 자식이었던 며느리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는 듯했어요. 어릴 때는 별다른 차별 없이 동등하게 자랄 수 있었지만 성인이 된 후 며느리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된 형제 자매들이 며느리를 따돌리기 시작했고 팔은 안으로 굽는 모양인지 부모님도 그런 자식들을 말리거나 중재하지 않고 방치만 하며 성인이 된 후에는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기분으로 외롭고 홀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넓은 집에 많은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골방에 홀로 사는 기분이었다고 하면서요. 며느리의 집안은 아버지가 식품 사업을 하여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드니 이제는 사업을 물려받을 후계자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버지의 사업체에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친자식들끼리 그렇게 기싸움을 하는데 입양아인 제 며느리가 어찌 힘이나 써볼 수 있었겠어요. 회사에 네 자리는 없다고 단언한 형제 자매들은 며느리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권력 다툼을 했고 회사 후계 문제 외에도 유산 문제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다투고 있었다고 해요. 항상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지 못한 것이 아들에게 미안했고 단란하고 복작복작한 가족을 이루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사무쳤는데 가족이 많고 돈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의 집안을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집안 식구들끼리 벌이는 권력 다툼, 재산 싸움에 지쳐 집을 나오게 되었고 며느리의 형제자매들은 기어코 며느리에게 유산 포기각서까지 쓰게 한 다음 거의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쫓아냈다고 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던 나와 혈혈단신으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했던 며느리. 전 며느리가 너무 안타깝고 가여웠죠. 고작해야 24, 25밖에 안 됐을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싶어 이제라도 마음 편히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며느리를 내 자식보다도 더 품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며느리도 그런 저의 진심을 알았는지 딸처럼 저를 따랐고 한 번씩 엄마 하고 부르고는 아차 하는 표정으로 개면쩍게 웃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이 그래 그냥 엄마라고 해. 내가 네 엄마고 네가 내 딸이고 그런 거지 뭐. 평생 같이 살 식구잖아. 하고 대답해주곤 했죠. 장을 보러 나갈 때도 며느리는 꼭 제 팔짱을 끼고 오붓하게 나가는 걸 좋아했고 아들 녀석이 따라오겠다고 해도 둘이 데이트를 할 거라며 딸이나 잘 보고 있으라며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시해줬어요. 그동안 외로웠던 제 마음에도 꽃이 피는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리는 팔짱을 꼭 끼고 시장을 한 바퀴 휘 돌면서 장을 보면 사람들이 참 사이가 좋다며 많이들 부러워했고 그때마다 며느리는 저 사람들은 저하고 어머니가 모녀지간인 줄 알겠죠?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표정으로 웃더라고요. 저도 이런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며느리와 점심 먹으면서 수다나 떨까 해서 며느리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며느리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어떤 노신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어요. 나이가 지긋한 분이셨지만 왠지 동네 할아버지 같은 느낌은 아닌 분이었죠. 그런데 평소처럼 똑부러지고 속 깊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린애처럼 툴툴대고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은 말투에 저는 순간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아함이 들면서 며느리의 낯선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런 데 사는 거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지? 그치? 나는 남이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노신사분은 조용히 말씀을 하셨고 거리가 꽤 되었던지라 노신사분이 뭐라고 하는지까지는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처럼 떼를 쓰고 발까지 동동 구르며 법석을 떨었고 며느리의 말소리는 저에게 다 들렸죠. 내가 뭐 자주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제발 부탁이야. 응?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결국 또 나만 따돌리고 차별하지. 그냥 꺼져. 이딴 위로할 거면 찾아오긴 왜 찾아와? 짜증나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버리라고.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성난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몇 분 있다가 조용히 따라 올라가 아파트 앞에서 너랑 어떤 남자분을 보았다고 솔직히 말했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며느리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물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더니 흐느끼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아까 아파트 앞에서 만났던 분은 아버지 회사의 부사장님이세요.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노쇠하여 노안이 드시다 보니 병석에 누울 수밖에 없었고 노안이 다 그러하듯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증상을 늦추면서 연명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렇게 회사의 대들보가 갑자기 뚝 뽑혀버린 상황에서 사업체 운영은 휘청할 수밖에 없었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형제자매들끼리의 유사한 권력 다툼은 더욱 심해져만 갔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평온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아버지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입원해 어거지로 살려놓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의식이 멀쩡한 상태로 두어 후계자 문제와 유언장 문제를 자기들 입맛대로 하기 위해 술수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 며느리의 경우 유산 포기각서를 쓰기는 했어도 법적 효력이 미약했고 회사 후계 문제와 유산상속 문제로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 대신 부사장이 찾아왔었던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결국 며느리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통보에 가까운 말만 해대는 바람에 화가 나서 싸움이 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그 어린아이처럼 차라리 억울한 듯도 했던 며느리의 표정과 말투가 이해가 됐어요.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고 찾아온 부사장을 문전박대하여 돌려보내면 거의 연을 끄는 것이나 다름없이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며느리는 오매불망 아버지 걱정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병원 냄새 진짜 싫어하시는데 약 드시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걱정을 하며 눈물을 보이는데 제 마음이 다 아리더랍니다. 저에게 엄마 하면서 아무리 잘 따라도 마음은 결국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죠.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맹목적인 것 아니겠어요? 얼마 후 그날 이후로 마음앓이를 심하게 한 모양인지 아파서 자리에 누워있다는 며느리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죽을 써서 갔어요. 아들 출근하고 집에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에 엄마 마음으로 끓인 죽을 먹고 얼른 기운 차렸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워낙 똑부러지고 야무진 며느리라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외로움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남편 그렇게 보내고 오랜 세월 외롭게 살아봤으니 알지요.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안다잖아요. 핏기도 없는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던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먹이는 얼굴로 몸을 일으키고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좀 안아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애달프게 매달리는 약한 모습의 며느리는 처음이었던지라 저는 죽통을 내려놓고 얼른 달려가 며느리를 품에 안아줬어요. 혼자서 얼마나 알았는지 열이 올라 몸이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가, 좀 누워서 쉬자, 응? 몸이 불덩이야. 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아버지 연락도 안 받고 2년 끊고 그렇게 나와서 살아서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것 같고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아니, 무슨 일인데? 어제 쓰러지셔서 의식도 없으시대요. 어떡해요, 어머니? 다 저 때문이에요. 그게 왜 너 때문이야? 널 그렇게 쫓아낸 형제들 탓이지. 며느리가 그렇게 쫓겨날 때는 말 한마디 없었다던 아버지. 그런 사람도 아버지라고 일이 걱정하는 걸 보니 제 속이 다 쓰렸죠. 지금 다른 가족들은 유산 분배 문제로 다투느라 아버지 돌볼 사람도 없다나 봐요. 아버지 사업체가 갑자기 크게 휘청이느라 현금 유통이 안 돼서 병원비도 체납되어 있다고 그러고 너무 무서워요. 자꾸 무섭다는 말만 하는 며느리, 저는 뭐든 해주고 싶었죠.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전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펑펑 울었고 저는 며느리의 건강 상태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아버지 병원비가 얼마나 필요해? 돈이 많이 필요하니? 아버지 사업이 그렇게 힘들어?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돈이라면 해줄게. 아가, 뭐든 말만 하렴. 이대로 두면 평생 며느리의 한이 될 게 뻔했죠. 무엇이든 방법이 있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말한 액수는 제 수준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고 그렇게 큰 사업체가 휘청한다 하더니 당연하다 싶기도 했죠. 며느리는 당장 어음 터지려고 하는 것만 막아도 아버지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당장 현금 유통을 해서 아버지 병원비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긴 고민 끝에 전 재산을 모두 내놓기로 했습니다. 많지 않은 저축과 남편이 남기고 간 집을 팔아 목돈을 마련하기로 했죠. 다행히 바깥사돈의 상태가 위중한 건 아니라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살릴 수 있다니 천만다행이었어요. 손녀는 한창 클 나이였으니 이제 늙어서 쓸 데도 없는 제 돈을 주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제 결정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 녀석 명의로 된 자기들 집도 팔아서 저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새로 마련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데도 말이죠. 이런 일로 다시 어머니를 모시게 돼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돼서 차라리 좋아요. 저 너무 이기적이죠, 어머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나도 너랑 같이 살게 되어서 너무 좋다. 아버지 건강 회복하면 사업 다시 일어나는 건 금방이니까요. 이 은혜 잊지 않고 어머니가 빌려주신 돈은 꼭 갚을게요. 아버지도 그런 것까지 모르는 척 할 정도로 나쁜 분은 아니세요. 무슨 그런 말을 해.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귀한 딸 지금까지 잘 길러주신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시 받을 생각 없어. 하지만 며느리는 몇 번이나 그 돈은 꼭 갚겠다고 당부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이 일은 아들에게 돈을 해준 것은 비밀로 하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신경에 변화가 있어서 다시 집을 합치는 것으로 하자고 말이죠. 만약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제 눈치만 계속 보느라 마음의 병이 날 것이 분명하다고 말이에요. 아들의 워낙 곱고 여린 성정을 저도 아는지라 일리가 있는 며느리의 말에 동의했어요. 아들 녀석이 남에게 신세지고 사는 것을 못 참기도 해서
같은 가족끼리라도 자기 아내 문제에 제가 개입했다는 것을 알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심적으로 힘들어할 것이 뻔했거든요. 저는 이사하기 전 남편 흔적이 있던 집을 처분하며 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아들네와 살림을 합치면 어차피 큰 가구는 거의 필요 없을 것이고 집안의 물건이나 가구들은 대부분 세월과 함께한 것들이니 이제 새 가족과 함께하는 새 출발을 위해 비울 때가 되었다 생각했죠. 제 짐 2상자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유품 1상자. 그게 제 이삿짐의 전부였어요. 가구 버리는 거야 청소업체에 맡기기만 하면 알아서 다 해주니 저는 이사 준비를 순식간에 끝내고 할 일이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삿날 아침 저는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이 안 되는 탓에 이사 준비로 바쁜가 보다 하고 택시에 짐을 실어 이사의 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도착한 집에는 버젓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여기 오늘 이사 오기로 한 사람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10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살았는데 집 팔기로 한 적도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며느리가 계약까지 다 끝냈다고 했는데. 아유, 아주머니 나이도 많이 안 되어 보이시는데 안 됐네. 집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치근하게 보더니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치매 할머니가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으니 집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말이죠. 전날부터 연락이 안 되던 며느리와 아들은 계속해서 연락이 닿질 않았어요. 집으로 당장 찾아가 보니 짐도 다 빼고 횡한 상태였죠. 이미 그 집에도 새로 입주할 사람이 리모델링을 한다며 인테리어 업체 인부들을 데리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면서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이사 전부터 유독 이상하리 많지 저를 통제하려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들에게 비밀로 하기로 한 것을 어찌나 그렇게 만날 때마다 신신당부하던지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저에게 묻고 확인하고 자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닌지 감시하기까지 하는 것 같았죠. 당시에 저는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그런 일도 있고 워낙 급하게 결정된 일이다 보니 며느리도 사람이라 예민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별말 안 하고 넘어간 거였는데요. 며느리는 제가 말실수라도 해서 아들이 알게 될까 봐 걱정된다며 저에게 아들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사사건건 통제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아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을 알고 있을지, 대체 아들과 손녀를 데리고 며느리가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눈앞이 캄캄했죠. 바닥이 까마득한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전 짐 상자를 들고 오갈 데가 없어 근처에 보이는 아무 여인숙이나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야만 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불편한 잠자리에 뒤척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혹시나 싶어 받아보았더니 역시나 며느리였습니다. 아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너하고 진수는 연락도 안 되고 네가 새로 구했다던 집에는 이미 사람이 있고 난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 혹시 뭐가 잘못된 거니? 저는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에서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데 수학이 넘어 며느리는 웃고만 있더군요. 그때 직감했습니다. 내가 이 여우 같은 계집애한테 속았구나 하는 것을요. 그래도 그 집 주인이 경찰까지 불러 저를 쫓아냈을 때까지만 해도 무언가 잘못된 게 있겠거니 더러운 여인숙 욕실에서 대충 씻고 오지도 않는 잠을 청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칠 리가 없다. 분명히 나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바보 같았다는 걸 깨달았죠. 어머니, 이만큼 효도해드렸으면 됐지. 끝까지 뭘 그렇게 바라세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집 한 돈 너한테 다 맡기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진수는 어딨어? 진수는 네가 이런 짓 하는 거 알고 있니?
집 한도는 제가 그냥 그동안 꾹 참고 효도해드린 값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나이 아빠도 더 이상 어머니랑은 못 살겠다고 하니 앞으로는 알아서 하세요. 뭐 정 안 되겠으면 파지라도 주시던가요. 아니면 어머니 불쌍한 척 잘하시잖아요. 그걸 기술로 삼아서 길거리에서 구걸이라도 하시던가. 그러며 고 계집애가 깔깔 웃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항상 측은하고 가엾게만 여겼던 며느리가 사실은 사악한 악마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세월을 그 깜찍한 얼굴 안에 그런 악재적인 본 모습을 감추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지더군요. 솔직히 말해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멍청하게 당할 인간이 어딨냐고 하시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좋은 머리를 그런 곳에만 쓰는 인간이니 그 일이 아니었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일을 꾸며 재산을 빼앗아 갔을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결혼해서 애를 낳고 몇 년이나 멀쩡한 척, 세상 불쌍한 척은 혼자 다 하던 인간이었는데 그보다 더한 짓은 못할까요? 그러나 그런 분노나 울분, 자존심 같은 건 일단 뒤로 밀어둬야만 했죠. 하루아침에 비 가릴 곳마저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당장 이 일을 해결해야만 했어요. 아들이 이런 일에 동조했을 리 없으니 무슨 사정인진 몰라도 아들도 이 사실은 모르고 있을 게 뻔했고 일단은 아들을 찾든 그녀를 찾든 찾아서 해결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날이 밝자마자 제가 살던 집으로 다시 갔어요. 그 집은 이미 젊은 부부에게 팔려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 이사 준비에 한창이었고 저는 당장 이 짐을 둘 곳이 없다며 급한 일이 있으니 며칠만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참, 짐 하나 맡길 곳이 없다니 나도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부가 저를 보고는 막 반기더니 아주머니, 오늘 아침 일찍 아주머니 찾으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전 주인을 찾으시길래 저희는 막 이사 와서 어디로 가셨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잘 됐네요.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 진수가 이 일을 다 알았구나. 이제 살았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부가 의외의 말을 내놓았어요. 저를 찾아왔다는 사람이 나이가 지긋한 노신사라며 혹시나 저를 만나게 되거들랑 부탁한다면서 전화번호도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짐을 새 집주인에게 맡기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신 상황인 줄 압니다. 참, 이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다 제 불찰입니다. 중후한 목소리의 노신사는 마치 제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하며 시간 괜찮으면 지금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분을 만나자마자 저번에 저도 본 적 있던 그 부사장이라는 것을 바로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제가 경계하고 있는 것을 눈치챈 것인지 아무래도 풀어야 할 오해가 많은 것 같으니 일단 앉으시죠 하더라고요. 아들 다음으로 믿었던 며느리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했는데 제가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인간과 인생 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는 일단 한번 드러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신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저 충격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들 뿐이라 저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 사람을 부사장이라고 했던 것도 거짓말로 이분은 사실 며느리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지금 쓰러져 병석에 누워있다는 그 아버지요. 며느리가 입양아인 것까지는 사실이었으나 다른 것은 모두 반대였어요. 오히려 가족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괴롭혀온 것은 며느리였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하나요? 며느리는 그런 것의 귀재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나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우리 마음을 좀 알아줄까 해서 그랬지요. 사랑이 부족하다고 돈으로 메우려 한 제 불찰입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며느리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입양아라서 차별하는 거냐며 부모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는 가슴 찢는 말을 해가며 돈을 뜯어갔고, 돈을 해주지 않으면 온 동네방네 부모와 형제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다녔다고 해요. 매일같이 울고 보채고 그게 안쓰러워 어쩔 수 없이 해준 돈만 몇 억은 될 거라며, 아버지가 해주지 않으면 형제들까지 찾아가 그런 짓을 하는 바람에 형제들이 학을 떼고 연을 끊는 것이라고 합니다. 쫓겨나듯 집을 나왔다는 말만큼은 사실이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성이었으니까요. 형제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상관없이 걸리는 족족 골수까지 빨아먹고 물어뜯어가며 살아온 인생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내가 본 그 겁먹은 순한 강아지는 처음부터 없었고, 며느리는 가엾은 강아지가 아니라 사정없이 물어뜯는 사냥개였던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이루는 것 없이 그렇게 타인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악어의 눈물을 흘려가며 갈취한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아온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돈 달란 소리가 없어. 또 뭔가 일을 꾸민다는 걸 눈치채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이사를 가셨던 소리를 듣고 일이 터졌구나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를 멈추어야 해요. 누군가는 해야만 하고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자식 잘못길은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여우 같은 것을 딸도 며느리도 아닌 피의자와 피해자로서 마주할 준비를 했어요. 자기 수법이 통한다 싶으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재산을 꿀꺽하는 짓에 맛을 들린 거죠. 평생을 자기 형제와 아버지에게 했던 수법 그대로요. 60을 넘게 산 내 인생 더 살아봐야 얼마나 살까요? 교활하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그 인간의 민낯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야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아들과 손녀만큼은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다음에는 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며느리는 제가 찾아낼 것을 우려해 아파트까지 제 3자의 명의로 얻었고 아들 직장도 옮기게 만들었어요. 다행히 며느리가 그리 철저한 성격은 아닌데다 그 여자의 아버지도 도와주셔서 증거 수집은 어렵지 않았죠. 소식을 들은 며느리의 형제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일처럼 화를 내며 물심양면 도와준 덕분이기도 했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으면 세상에 자기 편 하나가 없을까요? 그 사냥개 같은 여자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아 저는 정말 사활을 건 형사재판을 시작해야 했고, 증거가 너무 넘쳐났던 덕분에 그것은 사기죄, 법인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명의 신탁 등 무수히 많은 죄명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나왔고,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지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여인숙에서 웅크리고 누워 흐느끼고 있던 저에게 구걸이나 하라며 깔깔대며 비웃던 그것이 정작 자신이 깡통을 찬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고소했냐고요? 아니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아들 다음으로 내 자식처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그렇게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려 했는데 어느 누가 복수에 성공했다고 기분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재판하느라 허비한 저의 세월은요. 길게 남지도 않은 제 인생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울분이 풀리지 않았으나 정답은 없었죠. 어머니, 가족이라면서요. 저를 딸처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서요. 어떻게 가족끼리 이래요? 어떻게 엄마가 딸을 고소할 수가 있어요? 그녀는 끝까지 그렇게 제게 한 짓은 생각 못하고 저를 비난하며 눈물로 호소했어요. 악어의 눈물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버릇, 평생 못 고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실형이 선고되기는 했어도 그간 제가 당한 고통, 참고 견디며 살아온 세월, 매일 밤마다 흘린 피눈물을 생각하면
그녀는 죄를 짓고서도 편안하게 옥에 들어가 먹고 잘 것이라고 생각하니 옥살이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이가 갈릴 정도였는걸요. 그렇게 저를 보면서 울부짖는 그 여우 같은 것을 향해 저는 제가 여인숙에서 들었던 그 모멸을 그대로 돌려줬지요. 너 형기 다 채우고 나와도 아직 젊지 않니? 5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나올 건데 뭐가 그리 억울하니? 인물도 멀쩡하니 써먹을 만하게 잘 관리해서 또 어떤 순진한 남자나 꼬셔서 살면 되지 않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 어렵지 않겠지.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네가 나한테 하는 건 되고 내가 너한테 하는 건 안 되니? 질질 짜면서 불쌍한 척하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네 전문인 것 같은데. 나한테 권할 게 아니라 네가 길바닥에 나 앉아서 대성통곡하며 구걸하면 더 잘 먹힐 것 같구나. 그렇게라도 말하고 나니 그동안 꽉 막혀있던 숨통이 탁 트이는 것 같았죠. 다행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아들과 그동안 쌓였던 오해도 다 풀 수 있었어요.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의 이간질로 인해 제가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재산을 처분해서 잠적한 것이라 생각하고 저에게 너무 서운했다 하더라고요. 저를 다시 만났을 때 영문을 모르는 아들이 처음 한 말이 어머니,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이야기하셨어야죠. 이렇게 말없이 훌쩍 떠난 게 어디 있어요? 였으니 그동안 며느리란 것이 옆에서 뱀 같은 혀로 무슨 이야기를 해댔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죠. 마음이 여리고 귀가 얇은 아들은 그렇게 저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큰 상처를 받고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전화번호도 직장도 바꾸고 새 집에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양이에요. 곧 죽어도 네 아내 말 잘 들으라고 했던 제 이야기가 이렇게 꼬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자식 두고 가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니? 너는 그 말을 믿었다니? 어이가 없어 제가 그리 말하자 아들은 자신이 너무 어리석어 불효를 저질렀다며 너무 후회하며 한참을 울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한시도 안 떨어지려고 하고 일하는 도중에도 하루에 전화를 몇 통씩 해서 제가 다 귀찮을 지경이라니까요. 이 일을 계기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가족처럼 자주 만나 교류하던 며느리 집안 식구들과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범죄자의 가족과 사이가 좋아지다니 이걸 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 보면 같은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 연대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비록 며느리도 딸도 잃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가족을 얻게 되었으니 제가 원하던 복닥복닥하고 도란도란한 가족의 꿈 이제라도 이루나 싶어 요즘은 평온하기만 합니다. 전 재산을 잃은 것보다 두려운 것이 바로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를 잃은 것인데 이런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고 앞으로도 모르고 살아갈 미련한 그 아이가 요즘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늘이 점지해준 이런 좋은 가족들과의 연마저 스스로 끊어버렸으니 살 만큼 살아본 저는 압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평생의 아픔과 외로움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걸요. 그런 흉악한 범죄자에게 연민을 느끼다니 그러니 사기나 당하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는 아직 세상이 아름답고 살만하다고 믿어보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